아론백이 이야기하는 인지치료, 콩그니티브 테라피다. 그래서 CT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도식들은 우리가 앨리스가 이야기하는 REBT,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와 유사하다. 첫 번째 어떤 선행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그 인지적인 오류가 작용하고, 인지적인 오류가 작용하고, 이것들은 어떤 자동적 사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에서 어떤 선행되는 이 사건과 함께 이런 인지적 오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도식이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론백의 인지치료의 기본적인 도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본적인 이런 도식들은 결국에 선행사건과 결과에 이르는데 이러한 인지적인 그 과정, 사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인지치료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인지적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 과연 이 인지적 오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합리정서행동치료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이야기했을 때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적 오류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죠.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인지적 오류 또는 인지적 왜곡. 이 인지적 오류나 왜곡들이 굉장히 우리의 그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인지적 왜곡의 유형에는 이런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의적인 추론, 선택적인 추상, 과잉일반화, 극대화 또는 극소화, 개인화, 이분법적인 사고, 정서적 추론, 긍정 격하, 파국화, 명명 또는 잘못된 명명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있다. 근데 이 유형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들이 이제 구별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이 인지 왜곡에 대해서,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써라, 뭐 5가지 이상 써봐라, 이런 내용들이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인지적 오류를, 유형들, 인지적 오류, 왜곡의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 내용들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 자체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인지적 오류 5가지 써봐라 했을 때 이 5가지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내용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내용들을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죠. 임의적 추론, 보통은 이제 이 임의적 추론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임의적 추론 또는 자의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증거가 없는데 또는 증거가 위배되는데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근거 없이 결론 내리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의 유형은 선택적 추상이다. 선택적인 추상이다. 선택적 추상 또는 선택적 추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신적 여과라고도 부른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만을 강조해서 전체 상황을 부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 그렇죠? 이것들은 우리가 정신적 여과라고도 한다. 정신적 여과.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3명만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1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97명은 잘 강의를 잘 따라 듣고 있는데 3명이 졸고 있다. 그러면 그 3명만을 보고선 나의 강의는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택적 추상이 됩니다. 이것들은 부정적인 근거에만 초점 맞춰서 부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 부정적 근거에만 초점 맞춰서 부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긍정적 결론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부정적인 근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적 추상. 세 번째로 나오는 유형이 이제 과잉일반화다. 과잉일반화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뉴스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과잉일반화다. 이거는 한두 개의 어떤 고립된 사건의 근거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죠? 한 가지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빈약한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킨다. 한두 가지의 사건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신을 배려하고 도와주던 배우자가 어떤 때에 한번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과잉 일반화에 대해서도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시면 결국에 너무 적은 근거로 일반화하기.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적은 근거인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과잉 일반화다. 그러면 네 번째로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극대화, 과대평가 또는 극소화, 과소평가다. 과대평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극대화, 극소화다. 한 개인이나 경험이 가진 특성, 이것의 한 측면을 그것이 실제로 가진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극대화와 극소화다. 이처럼 불완전한 점들은 극대화하거나 좋은 점들은 극소화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대화, 극소화. 얘는 부정적인 것 과대평가. 긍정적인 것 과소평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부정적인 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건 너무 작게 생각하고 이런 거.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하는 부분들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아이가 하나 잘못하면 그건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그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유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분법적 사고이네요. 절대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흑백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험을 한두 개의 범주로만 생각하는 것, 흑백 논리로 현실을 파악하는 것,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순수하지 않은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뭔가 절충점이 없고 융통적이지가 않고 경직된 그런 사고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이거는 흑백 논리다. 모든 상황을 흑백으로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뭐 세 가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너무 적은 어떤 카테고리로 범주로 나누는 것이죠. 두 가지 범주로만 결론 내리는 것. 그래서 흑백 논리에 해당한다. 모든 상황을 두 가지 상황으로만 이거 아니면 이것 이런 식으로만 완벽주의적인 사고가 포함될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섯 번째 유형을 살펴보시면 긍정격하가 있는데요. 긍정격하.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격화시켜서 평가하는 것이고 내담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감소시키거나 그것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면서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신념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선택적 추상하고 다른 점은 부정적인 점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긍정격하가 조금 차별화된 내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격하. 긍정적 경험을 무력화하기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는데 이거는 운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인지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관련 지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외적 사건들을 자신을 관련 짓는 경향, 잘못된 귀인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개인화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시죠. 개인화, 잘못된 귀인이다. 자신과 관련 없는 상황일지라도 자신과 관련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막 웃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더 욕하고 재밌게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과 연관지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개인화가 되겠죠. 여덟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추론이 있습니다. 정서적 추론. 정서적 추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양상은 정서적 감정의 왜곡으로 보여지지 않고 현실과 진실의 반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무슨 어떤 그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 뭔가 불유쾌한 상황이라면 그것들을 근거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정서적 추론이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부적절하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때문인 감정의 왜곡 때문인 것이지 사실에 근거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 추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추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의 근거에서 어떤 결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 추론도 우리가 인지 왜곡의 한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홉 번째의 인지 왜곡 유형을 살펴보면 파국화가 있는데요. 그 영문을 보시면 카타스트로필라이징이라는 영어인데요. 이게 재앙,
이런 카타스트로피라는 것이 재앙이다, 재난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재앙화 이런 식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두려워하는 것, 재난에 대한 과장은 세상이 곧 종말을 닥칠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파국화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보시죠. 요거는 이제 재앙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에 미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미래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파국화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10번째, 명명과 잘못된 명명. 잘못된 명명 이렇게 얘기하고 낙인 찍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어떤 잘못에 근거한 자기 명명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데, 잘못된 명명이라는 것은 과일반화의 극단적인 형태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느 하나의 단일 사건, 종종 매우 드문 일에 기초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이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행동이나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동일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이는 개인이 자신의 오류나 불완전함에 근거해서 하나의 부정적 정체성을 창조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한 자기인 것처럼 단정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명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 잘못된 명명. 요거는 낙인 찍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단일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 단서로 낙인 찍는 것, 그죠? 부정적 단서로 명명하는 것, 명명하기. 그 단일 사건에 대한 어떤 경험 또는 어떤 그 감정들을 어떤 하나의 근거로서,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과도한 일반화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0가지의 우리가 이제 인지 왜곡, 인지 오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겠지만은 결국에 인지적 오류라는 것은 프로세스 상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에러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어떤 우리의 사고 과정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추론 과정의 어떤 왜곡이다, 오류다, 에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에러와 같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변화시키면 긍정적인 행동에 수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니은에 거기 이제 그림에 교재 이제 도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도 살펴보시고, 니은의 상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보다 건설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목적은 결국에 얘 바꾸는 것이죠. 인지적 오류, 자동적 사고를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목표이다. B에 치료 초기에는 비교적 인식하기 쉬운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두어서 이러한 자동적 사고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고, 역기능적 사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신념체계, 핵심 믿음 체계로 치료의 초점이 이제 점점 가게 되겠다. 그래서 인지적 오류,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의 그 기저에는
핵심 신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도식에서부터, 네, 그래서 도식, 그다음에 중간에 핵심 신념, 네, 그래서 요게 인지적 오류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인지적 오류, 이런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이 인지적 오류에 초점을 맞춰서 수정을 하고, 이런 핵심 신념을 점점 바꾸고 점차적으로 이런 도식으로 이 깊이를 더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기법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이제 낙인 찍어놨던, 명명했던 그 부정적인 단서들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성에 도전하는 것, 절대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런 파국화되는 것이냐, 또는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단서인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도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절대성에 도전합니다. 절대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0과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10까지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절대성에 도전하게 되겠죠. 재귀인이라는 것은, 이 귀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귀인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이런 어떤 인지적 오류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것이 나의 탓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나의 책임으로 귀인이 됐던 것을 상황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대상에게 귀인을 하는 것, 그죠?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원인이 되는 그 대상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인지적 왜곡을 명명하기,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지적 왜곡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그런 인지적 왜곡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고요. 흑백 논리를 도전하는 것, 흑백 논리 도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개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파국에서 벗어나기, 미래의 상황이 그렇게 과도하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또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당신이 더 잘 버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 장단점 열거하기, 인지적 예행 연습,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죠. 예행 연습하는 것, 이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지적 정서적 상담의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인지치료나 합리정서행동치료, 그래서 인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이런 그 기법들, 상담 기법들은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교재에 보시면 인간의 인지 또는 신념이 부적응의 원인이라고 전제했다. 그래서 실천 과정에서 이에 대한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지적 오류 또는 REBT에서 얘기하는 비합리적인 신념,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인지적 과정,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행동에서 인지로 초점의 방향이 옮겨져 왔다라는 거,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행동 수정할 때는 행동 수정하기 위한 행동주의 원리들, 그것들은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 또는 보상을 예측하는 어떤 반응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어떤 기계론적인 사고였다면, 인지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요인들은, 그죠?
통찰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고 내담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과 참여를 강조했다. 교육을 통한 능동적인 변화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접근에서는 나의 어떤 잘못된 사고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들을 자꾸 수정해 나가는 어떤 그 진행 과정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지정서적인 상담이 부정적인 영향, 제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교재를 보시면 가해, 인지구조의 불합리한 신념을 분석하는 것이 지적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감이 없는 내담자에게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코끼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물론 이제 수정할 수 있겠지만은 가능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제한점들, 어떤 비판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치료 방법이 매우 지시적이고 교육적이기 때문에 치료자의 가치와 철학을 내담자에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도 이런 갈등을 만들 수가 있겠다. 아무래도 이제 인지적인 상담이라든지 행동주의적인 상담, 이것들을 합쳐서 이제 인지행동적인 상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지행동적인 상담의 어떤 상담자들의 입장은 전문가로서 어떤 그 교육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죠?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태도,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너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또는 너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담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시적이게 되고 또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겠다. 다의 인지와 신념에 대한 강조는 자칫 사건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있고, 빈곤, 박탈, 학대, 차별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과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제 개인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